네, 대통령이 아무 말 못하더라. 바로 김용갑 전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9일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요. 대통령에게 추궁성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무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김병준 총리 내정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화로의 심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장차, 오늘 대통령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 7대 종단 원로들을 만났는데요.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종단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네. 이 지난주 금요일에 박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 또 여야 대표 이 각계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한 이 대국민 담화의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보통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모두 발언 같은 거는 청와대가 좀 공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런 원로들을 만나는 자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대통령의 욕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마음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종교계 원로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자문 듣는 얘기를 좀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그 두 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요. 최근에 그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또는 이 비서실장을 그 여야 대표들에게 보내서 어떤 이제 그 타진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전히 소통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또는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만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대국민 담화만 발표하고 뭐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묻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얼마든지 내가 답변하겠다. 오해를 풀겠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원로 지도자를 만나고 여야 대표를 만나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순리대로 하면은 국민 여론이 달라지겠거니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그 화난 심정을, 화난 마음을 더 좀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 방식,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9일 전,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문을 받았던 새누리당의 원로 고문 7명, 8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용갑 전 의원, 전 민정수석입니다. 대통령에게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날도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통령 향해 추궁하는 얘기까지 했군요. 아니,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시는 분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인터뷰한 것 소개해드립니다. 얼굴 보니까 말이죠. 네. 잠을 못 잔 그런 그 얼굴이고, 네. 어떻게 보면 참 동정심이 좀 가는 그런 네. 좀 미안하지만 좀 들어달라 하면서, 네. 아니, 그렇게 원칙, 네. 그 다음에 신뢰, 그걸 하지만 왜 대통령이 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물었어요. 네. 뭐 답변을 못 하죠. 네. 아니, 직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네네. 민정수석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네. 자, 제가 그 분위기를 들었더니 이제 김용갑 전 의원은 이제 평소 성격대로 할 얘기 다 했다고 합니다만 나머지 원로들께서는 대체로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4년 만에 만남이었다고 하는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신문에 김용갑 전 민정수석의 인터뷰도 실려서 동아일보에 네.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정현 대표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자르는 게 당신 임무라고. 처음에 대표에 당선된 네. 이정현 수석. 이정현 수석한테 네. 자르는 게 자네 임무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못했다는 것인데 진짜로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갑 그 7인의 멤버 자격으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도움을 줄 때는 자주 전화 통화가 됐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문고리들이 전부 차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고리를 탓하기 전에 저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려면 진짜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과 충고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된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도대체 누구한테 고마움을 표시할지를 어떻게 리스트라도 만들어서 전화를 하든 부르든 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는 7인의 멤버라 그러면 대단히 대통령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저기 가가지고 처음 4년 만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용갑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의 그동안 나눴던 일화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 직을 하는 참모를 반드시 서라 일하면서 네. 아이 뭐 그러면 바깥에서 전화를 좀 해줄 수 없냐 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중간에 참모들 다 이렇게 전화를 끊게 돼 있었다고. 외부에서 오면은 그때 뭐 부르면 즉각 전화 안 오면 저기 혼내주죠. 아. 그 대통령한테 지금 대통령 빨리 대라 말이야. 네네. 뭐 누구 만나 빨리 대라 말이야. 그 하고 막 이래서 이러죠 제가. 급할 때는 청와대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또 우리도 네.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전화 안 받아요. 그래도 이렇게 망가질 줄 우리 몰랐죠. 네. 그 대통령이 얼마나 전화를 잘 안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하반기 국회의장이 돼서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네. 앞으로 이제 그 국회와 소통을 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직접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이 정의화 의장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그 전화번호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네. 한 번도 콜백이 안 왔답니다. 아, 휴대전화였겠죠. 네. 그런데 받진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못 받았으니 좀 다시 전화드린다는 네. 전화가 안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사인 간에도 네.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하면 다음에 전화를 할 때 좀 꺼려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어떤 이 정책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이 콜백이 없을 만큼 좀 소통에 둔감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 하는 것이 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김영갑 의원, 전 의원이죠. 그러나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에 후반부에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정부가 남긴 그 잘못된 그 결정과 처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수석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많이 만났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만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에는 네. 9시 일과가 시작하면은 8시 30분부터 집무실에 내려오신다고. 그렇죠. 그때 민정수석이 보고하는 것은 전부 다 기분 나쁜 보고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침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경호시장 통해서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보고하는 사람도 얼마나 그 힘든 줄 알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나쁜 이야기를 보고 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네. 결국 대통령 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일, 박근혜 정부가 특히 박근혜 청와대가 지금 상황을 맞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기소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뭐 4년 지나서 지금 조언을 들어야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국민들 앞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80년대에 있었던 6.29의 요체다. 그러니 대통령도 빨리 국민들 앞에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민정수석을 지냈던 김용갑 전 의원이 대통령 면전에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항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 김용갑 그 전 총무처 장관을 네. 잘 교류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네. 적어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다라든가 네. 그런 표현들을 보면 네. 본인이 민정수석을 할 때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바른 말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좀 저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네. 저런 식으로 아주 탁 털어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옳은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저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2의 6.29 선언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결국은 하야했고, 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호원 조치를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네. 60 항쟁 만나고 6.29 선언을 통해서 결국은 네. 민주화로 가는 큰 물꼬를 텄는데 대통령도 이제 제2의 6.29 선언을 하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저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네. 거의 모든 거를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하고 똑같고 저는 표현을 하자면 네. 본인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택 아니겠는가 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에게 6.29와 같은 일을 다시 하셔야 된다. 결국 모든 것을 국민이 뜻하는 대로 야당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조언을 9일 전에 들었습니다만 오늘 한광욱 비서실장이 국회에 간 거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광욱 비서실장, 야당은 못 만났고요. 여당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만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저희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당히 치밀한 상태에 있죠.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영수들께서 대통령께서 한 자리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뭐 국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환장할 일이지만 이렇게 야당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 경황음 중에 절차를 무시하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 절차 무시에 대한 그러한 비난을 자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현실 인식이 좀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자존심을 찾고 있고 환장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지금 환장할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뭐 영수회담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이 옷을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입으면 그 옷을 다 제대로 입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잘못 껴진 첫 단추를 풀어 헤치고 다시 바르게 꿰어야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듯이 이 총리 임명 절차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조차. 왜 잘못됐느냐? 국민들이 소통하고 그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이냐. 그것을 대통령이 그 권위가 무너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여야 대표들하고 또는 국회와 논의를 해서 정하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였는데 그걸 여전히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것처럼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도 거부하고 있고 야당들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첫 단추를 그 없던 일로 무의로 돌려야만 다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국민이나 제3의 인물 또는 야당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줘야지만이 비로소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생긴다는 게 제 판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이 뭐 국회에 와도 좋고 마치 시에 베풀듯이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도 기사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최영우 당시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여당의 사무총장은 대단히 힘이 셌던 자리인데 사무총장을 하던 최영우 씨가 자기 아들의 어떤 입학 비리 부정 문제 때문에 저희 신문에서 문제를 일면 톱으로 삼았을 때 그때 했던 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고 공직자가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그런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남자가 뭐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하느냐. 그리고 사표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자신의 사무총장 자리는 무조건 버린 것이고요. 그 위에 일체의 변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분을 그 위에 만난 적도 없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최영우 씨가 얘기했다는 변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표 내고 그다음에 자리 바로 그 날짜로 짐 싸서 떠나고 오랫동안 낭인 생활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내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여야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하던 것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좀 인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완전히 이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양절 변호사님, 완전한 이선 후퇴도 약간 우리 헌법 조항 때문에 약간 충돌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글쎄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최소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군을 통솔한다라는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헌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럼 국군을 통솔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거국 중립 내각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로 아예 자리가 없을 때는 아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만들어 두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거국 중립 내각 같은 경우는 아무 데도 없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시작인 우리 헌법이 3.1운동으로 건립이 됐고 우리나라가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고 라는 식으로 해서 저항권에 대한 여지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에게. 그리고 헌법 1조는 분명히 민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고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임기를 보장해 주되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거를 끌고 나가자, 국가를 안정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법률 조항 그 자체를 놓고 네. 과연 문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어긋난 것이라고 볼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붕 떠 있는 것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인데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의 모습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동설안에 작은 화로라도 한번 대볼까 하는 심정이거든. 큰 성능 좋은 난로가 오면은 저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야청이 합의를 봐서 좋은 후보를 낸다든가 하면 제 존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추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지금. 그저 빨리 크고 좋은 난로가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내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죠. 이 지금 어지러운 국정에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그럴까? 자, 엄동설안의 작은 난로라도 되고 싶었는데 그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갈수록 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이 바로 총리 이 의사타진을 했을 때 대통령에게 오히려 역제안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저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여야 정치권에게 어떤 총리 지명자가 필요한 때인지 협의해서 네. 저에게 좀 추천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데 네. 총리를 부탁하니까 그럼 권한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넙석 이 총리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이 국민들의 그 어떤 반발 여론을 감안해서 자진 사퇴를 했다라면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자꾸 작은 화로가 되고 싶다라는 그 총리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과 괴리가 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차장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자면 네. 적어도 총리 내정자가 네. 다른 후보자가 나온다면 자기는 존재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상당한 뭐랄까 진전이고 네.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청이 새로운 형태로 논의를 해서 새로운 후보자를 내는 것이 좋을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화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쪽 뒷면에 하로동선이라는 그런 노무현 네.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저거네요. 거기에 고깃집 나오는데 이름이죠. 그 화로하고 하로를 시청자들이 좀 혼동할 것 같아요. 네. 저쪽 뒤에 있는 하로동선은 네. 여름의 난로, 네.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서 네. 현재 격이 맞지 않거나 제철이 아닌 것이다. 네. 이런 의미로 쓰는 하로동선입니다. 근데 네. 저때 당시에 하로동선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 지금은 우리가 여름의 난로고 겨울의 부채지만 네. 언젠가는 때가 오면 우리가 난로와 부채로서 네.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담아서 낸 거거든요. 근데 네. 저 화로하고 연결을 시키면 조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씩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굿과 관련된 그 무속 신앙과 관련된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랑 오랜 인연을 맺은 사람, 내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하고 추천한다 그랬거든요. 이동영 차장. 네. 문제가 좀 생긴 겁니까? 예, 지금 왼쪽 원안에 있는 분이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게 불과 올해 5월 달에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그 장면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의 기원제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 굿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행사에 저렇게 뭐 2인자 자격으로 행사를 주관했다시피 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과연 국민안전처 저분이 그 여성가족부 차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왜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가? 뭐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경력으로만 보면 왜 저 자리에 가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혀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저런 행사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적격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쓴 책을 보니까요. 필자인 나는 이 지구 땅에 47번이나 다른 모습으로 왔었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자, 내가 동학 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나를 찾아와서 조선 말기 왕의 일기인 일송록을 나에게 건넸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뭐 믿기 힘든 일인데요. 2013년 5월 달에 실제 박승주 내정 후보자가 직접 쓴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47번이나 환생을 했다라는 주장이고 전봉준 장군을 명상하는 도중에 직접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이비 교주를 만난 건지 아니면 망상가를 만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책을 쓴 분이 아무런 검증 없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는 점에서 이 청와대 기능 마비 상태가 여지없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할 텐데 글쎄 최순실 씨나 최태민 씨가 갖고 있던 무속 신앙과 관련된 것 때문에 연결이 되면서 묘하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 내정자 박승준 내정자는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군요. 그 장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건 굿이 아니고요. 천재 재연 문화행사라고 해서 참여한 겁니다. 굿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 연상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흰 옷에 상투 입은 노인이 영적으로 나타난 적은 봤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책을 재밌으라고 썼지만은 제가 그건 체험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어떻게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체험을 하겠습니까? 약차관은 전생에 한 40 몇 번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런 정도였죠. 네. 제가 뭐 저런 데까지 코멘트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네. 생각합니다만은 네. 저기 뭐 47번 누구 영적 체험을 했다는 부분에 네. 그거는 체험한 적이 없다. 거짓말이다. 그 뭐 책 쓰는 거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되지 않아 그래서 했다는데 전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책을 쓰는데 네. 그 환생한 체험의 숫자를 그 하지도 않고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이고 네. 저런 경우는 이제 고위공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 멘트로만 보면 대필 작가를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대필을 그렇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썼다는 식으로 하는 걸로 보니까 네. 대필 작가를 썼다는 거를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이제 늘 이제 인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맞아서도 비슷한 논쟁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같아서 많은 경우 입맛이 좀 씁쓸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좀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웅 차장, 이동영 차장 여기서 다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